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 인생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쉬워져요. 이런 종류의 삶을 가장 지향해야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심리적 건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성공하고도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딱 맞는 직업, 그리고 천직을 찾는 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그 일본 잘 갔다 오셨나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뭐 했어요, 이번에? 저 온천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온천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일본은 잘 몰라가지고. 온천이 그 카루이자라고 별장지대랑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양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나도 언젠가 한번 가야겠네. 그래서 한번 가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2025년 3월 12일입니다. 다니엘의 르네상스 4화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평론을 해주실지. 참 평론 기대가 이야기하기 됩니다. 전에 네. 그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방송에서 또 이거 자랑하고 이제 팬분이 인수 씨가 만들어준 건데 네. 달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북클럽도 하고 활동이 많으니까 추억이 엄청 많잖아요. 사진이 주요한 사진 뭐 등산 갔던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하나하나 다 월마다 다르게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이런 걸 보면 추억은 고유한 것 같아. 그죠. 보편적인 기억들은 다 비슷해도 우리가 같이 함께한 추억은 고유해서 이런 사진 보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막 3년 전 사진도 있고 한데 힘이 닿는 데까지 같이 추억 쌓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해가지고 자,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은 어떤 유명한 소설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설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분의 소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분의 인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초에 이분의 소설부터 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세이, 저번에 다뤘던 주제죠. 피디님 에세이가 뭐였어요? 에세이, 이제 자신이 일상에 겪었던 생각들과 막 잡다한 얘기들을 담백하게 풀어내는 글? 그쵸. 굉장히 진솔한 글이죠. 뭐 각 잡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은 규격화된 일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에세이가 그런 건데 그 몽테뉴가 창시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쓴 에세이를 먼저 접했다 보니까 이분의 인격이 너무 건전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의 소설을 읽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죠. 그러니까 보통은 작품을 먼저 보고 이제 팬이 되면 그 사람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똑같죠.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제 제 컨텐츠를 보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팬이 되시는 거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 커뮤니티 가입해서 뭐 뉴스레터 읽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분을 좀 역순으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부터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쓸까 해서 그 컨텐츠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왜 이 사람이 특별하냐면 사실 저는 한 25살 넘어서부터는 뭐 우상이나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그 나이 전에는 존경했던 우상이나 뭐 롤모델이 있었고 지금도 마음속에 있지만 뭐 소년의 그런 동심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20대 한 중반부터는 그 원래 갖고 있던 우상이나 롤모델이 크게 변하거나 추가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 후반이 돼서 어쩌다가 에세이를 접했는데 사람 자체가 너무 건강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좀 롤모델이 됐어요. 특히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그리고 더 호감이 들었던 거는 약간 동질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동질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또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분이 소설가인데 소설을 거의 30대가 돼서 처음 썼고 또 소설가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재즈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완전 이제 다른 업종을 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설을 같이 쓰셨는데 잠 줄여가면서 투잡을 한 거예요. 근데 투잡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 경험들을 뭐 에세이 중에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리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에세이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옛날에 쓰리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쓰리잡 하던 시절에 느꼈던 감정 그리고 깨달음이 너무 똑같은 거야. 경험을 한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삶의 동기가 약해질 때마다 이분이 쓴 에세이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분의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정말 좋아해요. 지금도. 소설은 좀 오컬트적인 게 많은데 제가 오컬트 장르를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오컬트 보면 엄마랑 같이 자야 돼요. 좀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에세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에 에세이를 접했지만 그 유명한 소설가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고요. 제가 지금 그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책이 집에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노르웨이의 숲이 있죠.
이게 상실의 시대랑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1987년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일본 내 소설 최대 발행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430만 부. 430만 부면 인세가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받은 다음에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되게 대중적인 게 그 하루키 소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오컬트적인 요소가 없고 좀 현실적인 연애 소설이랄까요? 그런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안티들은 뭐 노르웨이 숲의 정사신이나 이런 게 노골적으로 너무 묘사가 돼서 에로 소설 써도 되겠다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웃긴 게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네. 무슨 소설가한테도 안티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뭐 하고 사는 사람일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연예인도 아니고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소설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왜 그 사람을 싫을까? 약간 이런 의문은 있어요. 왜냐면은 또 하루키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또 뭐 남자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을 찍는 사람은 있는데 제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러니까 하루키가 페미니스트면 저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처럼 또 여자를 위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콘텐츠를 보면. 농담이었고, 상실의 시대가 가장 대중적인 작품인데, 근데 항상 말하지만 대중적이라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뭐 해변의 카프카, 1Q84도 있고 굉장히 다작을 한 작가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루키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갓생살기의 대명사죠. 그리고 이게 왜 더 관심을 받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술가라고 하면 되게 불규칙적으로 살고 밤낮 바뀌고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루키라는 사람이 인터뷰나 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에세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지가 않구나, 누구보다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게 하루키 루틴이 왜 생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키의 개인적으로 그 루틴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생긴 원인은 잘 몰랐거든요. 하루키가 원래는 재즈 카페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경영을 꽤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은 되게 무시를 했었대. 그러니까 망하겠다 막 했는데, 워낙 성격 자체가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의 기지를 에세이에서도 자기는 경주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쟁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사형마, 일하는 말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업적으로도 뭐 감각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정말 성실하게 운영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하루키 와이프가, 그러니까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때 했을 거예요. 와이프가 좀 이제 상업적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모환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하루키라고 말하는 게 좀 버릇없다고 느끼기도 하는 게, 생각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할아버지예요. 70대죠, 70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책으로 친해졌다 보니까 너무 친구 같아가지고 하루키 이름도 좀 귀엽고 하는데 나이가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많으시고. 근데 이게 좀 문학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나이나 시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이어서 어쨌든 재즈 카페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빚을 져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다 갚고 앞으로도 전망 있게 괜찮은 수준이 됐는데, 그 비결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공감 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가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10명이 오면 그 중에 딱 한 명만 이 가게 진짜 좋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장사가 충분히 잘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님이 라이브에서도 종종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의 단골, 그러니까 팬만 있으면 10명 중 9명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그 한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마음에 들 필요가 있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이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 인생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SNS 운영도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팬딩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 비즈니스 모델 많이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절대 다수의 비위를 다 맞춰주는 방식으로 채널을 키우신 분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고,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10명 중 9명이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막 색깔이 강하고 막 나가서.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는 팔로워가 소수라도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10명 중 9명이 나를 싫어해도 한 명이 나를 진짜 진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잘 살 수가 있어. 100명이 어중이 떠중이 나를 약간 좋아하는 것보다. 근데 이게 되려면 나만의 철학, 주관, 명확성, 인내심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명확한 방향이나 철학이라는 거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과목이거든요.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지만 한두 개는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필요해. 삶에서 중요한 사람, 내가 만족시키기로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한테는 확실히 만족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방향성을 잡으면 주도권이 타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족시키기로 한 사람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확실히 만족을 시키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게 되겠죠. 근데 뭐 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잘해야 되는 건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대충 해도 돼. 살다 보면은 뭐 조언도 받고 피드백도 받는데 이것도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부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항상 제 장점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나를 진짜 잘 알거나 그리고 정말 저한테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피드백이나 조언이 아니면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하지. 삶에서 생각보다 100개 중 99개 피드백이 쓰레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딱 경계선을 그을 때도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나만의. 이런 류의 과목이 학교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목에서 낙방을 하죠. 하루키도 재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다고 해요. 아, 삶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분배할 줄 아는 능력만 있어도 상위 1% 안에 드는구나. 그래서 이거 참 인상이 깊은 내용이었어요. 너무 공감도 많이 되고. 피디님은 어때요? 아무래도 예술가라는 직업이 좀 수익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좀 내 삶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을 세우고 맞아요. 좀 정직하게 하시는 네, 그거를 이제 하루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키가 워낙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실 재즈 카페가 운영하는 게 체질에 맞진 않았대요. 근데 삶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모든 중요한 것들 다 거기서 배웠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좀 냉정한 것들. 이게 이제 하루키 에세이, 특히 이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하루키 책을 워낙 많이 읽고 그분의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말하다 보면 끝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궁금하시면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너무 쉽고 잘 읽히니까 이제는 소설가로서의 하루키를 한번 탐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루키가 그 재즈 카페를 운영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거의 30대 때부터 그냥 뭐 뜬금없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명해지겠다라는 뭐 야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 옛날부터 좀 소설을 쓰고 싶어가지고 딱 결심을 하고 그 신주쿠의 서점에 가서 원고지 한 뭉치랑 이제 10,000원짜리 만년필을 사온 다음에 그냥 쓰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조촐한 자본 투자였다는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작게 투자를 하고 거의 6개월 만에 400자 원고지 200매, 그러니까 8만 자짜리 책을 하나 써요. 8만 자면 근데 그게 또 8만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통 1년에 그 65만 자에서 100만 자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매년 연말에 뉴스레터에서 나 몇 자 썼는지 계산을 하잖아. 근데 8만 자면 이제 매일 꾸준히 쓰면 금방 쓰긴 합니다. 맨날 조금씩 쓰면. 근데 매일 쓰기가 엄청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생각보다 엄청 많은 글자는 아니라 가지고 이분이 성실하게 6개월 동안 조금씩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뭘 떠올렸냐면 조촐한 투자로 시작을 했던 게 오히려 원대한 결과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돌아보면 처음에는 좀 작은 투자로 시작을 하고 바로 행동부터 한 것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이제 조촐한 투자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빨리 행동을 하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나 잠재력에 취하기보다는 빨리 실물을 내고 싶다는 거니까 보통은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척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메인 주제가 되는 에세이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소설가 이야기보다는 달리기 이야기를 메인으로 더 하고 싶어요. 앞에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왜냐면 하루키의 그 생애에서 세 가지 페르소나를 따지면 재즈 카페 운영, 소설가, 그리고 달리기 러너거든요. 하루키 하면 진짜 달리기죠.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하루키 루틴에서 매일의 일과가, PD님은 상상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4시쯤 일어나서 글을 쓰고 12시 전에 본업을 다 마무리를 한대요. 그러면 그 본업이 끝나면 낮에는 항상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막 피부가 되게 검해졌었더라고요. 낮에 맨날 달리니까. 그리고 일본이 좀 달리는 문화가 좀 좋잖아요. 달릴 수 있는. 직선이 엄청 직선거리가 맞아요. 되게 좋아가지고 항상 달리기를 하고 저녁에는 돌아와가지고 맥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재즈 음악 듣고 책 읽고 그러다가 이제 10시 이전에 자는 이런 수도승 같은 삶을 수십 년 동안 산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수십 번 완주한 걸로 아는데, 하루키가 왜 달리기를 하게 된 거냐면 겸업을 하다가 이제는 전업 소설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접고 소설을 쓰는데 초반에 너무 건강을 잃은 거예요. 왜냐면 가게 할 때는 이제 몸을 직접 쓰니까 날씬했었는데 앉아서 글만 쓰니까 살이 찌는 거야.
하루키가 이제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와이프는 살이 잘 안 찐대요. 자기는 이제 먹은 대로 다 찌니까. 그때는 이제 글 쓰니까 담배도 하루에 막 60개비인가 폈대요. 아, 문학가들은 네, 담배를 맞아요. 참 많이 피시네요. 네, 철학가들도. 저도 좀 많이 폈었는데 지금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돼요. 한 보루에 20개피 되니까 거의 세 갑을 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나 소설가를 오래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33살 때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도 그냥 건강한 다리와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달리기를 한 게 딱 그거예요. 정확해요. 에세이에서 딱 설명을 해줘. 달리기는 동료나 뭐 상대 좋은 환경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화랑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괜찮은 도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약간 러닝크루가 유행이잖아요. 막 러닝크루. SNL에서도 패러디하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웃기긴 했어요. 달리기야 원래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혼자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든 뛸 수 있는 게 장점이라서 하는 건데 저걸 굳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한다? 사실 목적이 달리는 게 아닌 거죠. 예. 진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안 뛴다는 거죠. 그냥 뭐 물론 프로들도 훈련의 용도로 가끔 파트너 운동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하루키 루틴이라는 게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중해서 글을 쓰고 낮에는 달리고 그리고 달리고 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맥주 마시면서 책 보고 쉬고 그리고 10시 전에 자고 또 이제 더 잘 달리고 싶다 보니까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게 됐고요. 이거를 수십 년간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키한테는 어찌 보면 달리기라는 게 본인의 기질과 성격을 나타내주는 종목이면서 또 소설가로서의 뿌리를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자기의 일부가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달리기 주제를 하나로 에세이를 쓴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하루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쓴 명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난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격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든 10년 넘게 하면 그거에 대한 철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오래 달렸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많거든요. 뭐든지 뭐 10년, 20년 해버리면은 다 저 정도의 철학이 나오지 않나. 인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 달리기 이야기 좀 해보면 저도 이제 달리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피디님. 저 맨날 뛰고 오는데 오늘도 뛰고 왔고 저도 한 10년 정도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뛰었으니까 좀 잘 뛰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도 이제 그 썰전일 때, 그러니까 한국 계급으로 병장일 때 마지막에 투마일런 기록이 한 10분 50초 그 정도였으니까 10분 50초. 예, 만점이 13분이거든요. 그게 잘 달리는 편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완전히 3.2km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짧았는데 어쨌든 잘 달리는 편이었고 제가 뭐 후임들 그 PT 테스트 때 러닝메이트도 많이 해주고 했거든요. 왜냐면 카투사들은 PT를 패스를 못하면 외박을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니까 러닝메이트 해주고. 근데 이거는 좀 내피셜인데 군 시절에 오래 달리기 좀 잘하는 애들이 좀 깡다구도 있고 나중에도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냥 이거 내 경험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는 아닌데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그래가지고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떠올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잘 됐어요. 좀 남자다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공유해보고 싶은 건 하루키가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취미에 대한 고찰이랄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이 에세이에서 가장 좋은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나에게 딱 맞는 취미를 찾는 법인데 누구나 취미는 있잖아요. 네. 근데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기 한다니까 또 러닝크루 가서 달리기 하다 금방 그만두고 또 테니스가 유행을 하니까 테니스 하다가 또 그만두고 골프가 유행이니까 또 골프하다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좀 관심만 갖다가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딱 맞는 직업 그리고 천직을 찾는 법이기도 하겠네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달리고 또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 하루키처럼. 그리고 저는 또 퇴근하면 매일 한두 시간씩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악기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 일과를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다. 되게 열심히 산다. 물론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쁘긴 한데 근데 제가 그게 의지가 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하는 것과 강한 의지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제가 맨날 계속 달리고 뭐 읽고 쓰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건 그게 그냥 제 성격과 맞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좋아하는 거는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힘들어도 좋아하지 않는 거는 계속 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는 아주 조금만 관여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요리하는 것에 의지가 강하고요. 누군가는 싸우는 것에서 의지가 강하고 누군가는 그림 그리는 것에서 의지가 강합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제 취미를 절대 권유하지 않아요. 하루키도 이 말을 똑같이 하고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주에 거의 두세 번은 과외 선생님이 옵니다. 하루는 피아노 선생님, 하루는 기타 선생님, 뭐 하루는 거긴 가지만 복싱 과외 받고. 근데 이게 누가 보면 멋있어 보이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멋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따라할 필요도 없고, 물론 제가 이제 뭔가를 매일 배운다는 거에는 자부심이 있고, 뭐 제 친구들도 옛날부터 대단하고 멋있다 했었지만 저를 따라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취미를 꼭 하세요, 뭐 이런 취미를 해야 성공합니다, 이 취미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를 할 사람은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언젠간 다 하거든요. 달리기를 좋아할 사람은 알아서 뛸 거고, 또 테니스를 좋아할 사람은 알아서 할 겁니다. 악기 연주를 좋아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도 취미도 직업도 만인을 위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저랑 뭐 비슷한 취미나 직업을 갖고 그 경험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정말 즐거워요. 근데 그거를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일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은 이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하방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내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지는 않죠, 학교에서. 왜냐면은 학교 이제 교육과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 잘 못하면 열등한 취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어린 시절에 많은 이제 교육기관들의 방침이 좀 폭력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한테, 특히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획일적으로 어떤 과목의 훈련을 강요하게 되면 그 수업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잘하는 편이었지만 제 친구들 중에 공부에 진짜 흥미없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맨날 엎드려 자고. 근데 그때는 한심해 보였는데 지금 이제 내가 교육자가 되니까 진짜 지겨웠겠다. 그것도 다 타고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재밌고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학교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인내심 정도? 그게 단 것 같아요. 학교란 그런 곳이 아닐까. 하루키도 이 말을 해요. 저희 이제 사운드 사명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우리가 결국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다.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건 학교 밖에서 배우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그 누군가의 취미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도 그렇고요. 다만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마냥 즐겁고 편안하면서 훌륭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취미를 하더라도 그게 그냥 즐기는 취미라 할지라도 취미를 통해서 깊은 기쁨을 느끼려면 하기 싫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에 어느 정도 급이 있긴 해. 예를 들어서 뭐 SNS에서 쇼폼 영상을 시청하는 거를 취미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즐겁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SNS 쇼폰 영상을 본다고 하면 그 시청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좀 쾌락적으로 느껴지지. 근데 그게 의식의 수준에서만 쾌락적인 일같이 느껴지는 거지, 우리의 이제 무의식까지 포함된 나, 분석심리학 용어로 하면 자기, 셀프죠. 셀프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취미들이 있잖아요. 뭐 글쓰기나 뭐 스포츠나 음악 연주, 이거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꽤 고된 느낌이 듭니다, 하다 보면. 근데 이걸 버텨냈을 때 우리의 자기 셀프는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공허한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만한 행복을 얻기 위해 견뎌야 될 이런 성가신 것들이 잘 견뎌진다면 그게 내 취향이고 적성이라는 거죠. 기타 연주를 예로 들면, 피디님도 바이올린 좀 잘 치시잖아요. 바이올린도 똑같을 거예요. 기타 연주를 시작한 사람들의 70%가 F 코드를 잡기 전에 그만둬요. 바레 코드. 맞아요. 왜냐면 F 코드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잡기 시작을 해야지 좀 멋있는 곡을 칠 수가 있고 재밌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의 그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못 견디면 취미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올린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바이올린은 예쁜 소리를 내기까지가 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래요. 뭐든지 2년은 해야지 이게 뭔가 각이 나와요. 그리고 좀 이게 진짜 재밌다 하려면 거의 10년은 해야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피아노는 10년 넘게 쳤으니까. 근데 이게 이 지루함을 견디는 것에서도 이제 각 분야마다 적성이 있긴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장거리 달리는 거가 적성에 맞아요.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훈련해야 되는 좀 지루한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기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독 잘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있긴 있어요. 유독 견디기 어려운 종류의 고통이 사람마다 다르고, 하지만 어찌됐든 행복과 고통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양면 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언제나 고통 뒤에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재미와 쾌락만 쫓는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유행하는 거 한번 시도만 해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찍먹이라고 하나? 근데 힘들고 지루하면 그냥 그만두고, 전념은 하지 못하고 관심만 가졌다가 철회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가장 지향해야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심리적 건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성공하고도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근데 다음에 또 다뤄보려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 예전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착각인가? 네, 뉴스의 맞아요. 시대에서 관심만 가질 뿐 전념하지 못한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하루키가 말했던 게 아니라 제가 엄청 추운 날씨에 달리기를 하다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날 글로 쓰고 다음 날에 뉴스레터로 발행했었는데, 제가 이건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낭독을 하고, 날씨가 추울수록 유독 잘 뛰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주 체감온도 영하 20도에서의 러닝, 약 7.5km를 30분에 뛰었다. 이거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이며, 더 놀라운 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지독한 감각적 편향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날씨로부터 전해지는 고통이 전혀 없을 때는 숨이 차오른다. 하나의 고통만 인식하게 된다. 느껴지는 고통이 한 종류일 때 모든 감각은 해당 고통에 집중되며 더 민감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더 높은 강도의 고통이 동시에 엄습하면 어떻게 될까? 숨이 차오르는 고통보다 추운 날씨가 더 고통스러워진다면 더 상위에 있는 고통이 하위의 고통을 잡아먹는다. 평소보다 너무 추운 날씨에 놀라서 처음부터 페이스를 올려서 뛰었다. 그래야 빨리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충분히 따뜻해져도 아직 추워서 빠른 페이스를 계속 유지했다. 그래야 추위에서 오는 고통이 덜해지니까. 그러다 보니 심폐에서 오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 기록과 함께 완주했다. 하나의 고통보다는 다른 수준의 여러 개의 고통이 훨씬 더 버티기 쉽다는 일명 분산적 고통의 힘을 믿는다. 고통은 언제나 상대적이니 비교군이 필요하다는 고통의 상대성 이론의 힘도 믿는다. 운동이든 삶이든 업이든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좋은 날씨에만 뛸 버릇을 하는 사람은 숨이 차는 고통이 늘 비슷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 뛰어본 사람은 이제까지 겪어온 고통이 생각보다 별것 아님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워킹맘, 워킹데드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일종의 휴식이라 느낄 것이다.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른 강도의 고통을 동시에 겪는 시간을 몸으로 살아낸 까닭이다. 반대로 한정된 종류와 제한적인 강도의 고통 혹은 제대로 된 고통을 극복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유독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확실한 것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의 역치는 생각보다 많이 높다. 한 해를 거듭할수록 힘들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휴식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런 글입니다. 그때 쓴 심정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요지는 그날 진짜 추웠거든요. 체감 영하 20도가 넘었어요. 30분은 조금 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MSG고 한 33분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추우니까, 숨이 차는 고통보다 추워서 오는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견디려고 계속 빨리 뛴 거죠. 생존 달리기? 맞아요.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사람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의 강도의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겪는 고통이 한 개밖에 없으면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막상 더 큰 고통이 같이 오면 원래 고통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맨날 많이 인용을 하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 그 유부남들이 아이비리그 조기 졸업을 많이 해버리는 이유가, 비율상 높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가정도 살피면서 또 일도 하면서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 가정을 살피거나 일하는 거에 비해 공부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위의 고통이 있으니까 다른 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공부만 하는 학생은 공부만 하니까 공부가 유독 힘들게 느껴지고, 일만 하는 사람은 일만 하니까 유독 그게 힘들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나 워킹데드들은 제가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이건 휴식이야. 왜냐면은 평소에는 애도 보고 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니까 너무 쉬운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뭐가 고통스러우면 그거 하나를 해결하는데 되게 급급하잖아요. 근데
원래 고통을 별거 아닌 걸로 바꾸고 발전하는 방법은 오히려 다른 외부 세계로 나를 던지는 거. 이거에 해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더 강한 고통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문제는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추운 날씨에 얇게 입고 달리기를 했더니 원래 기록보다 훨씬 더 잘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요즘에 우리 누나도 깨달았나 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누나한테 해줬긴 했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애 가지는 거를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경력 단절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애를 가지고 조카를 낳고 좀 키워보더니 아, 내가 왜 그딴 걱정을 했었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새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이런 완전 상위의 과제를 가져버리니까 그 전에 했던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말했잖아,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존주의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초월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작은 목표는 더 상위의 높은 목표를 추구해버리면 알아서 그냥 된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산 밑에 있는 관역에 내가 화살을 맞추고 싶어.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활로 명중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엄청나게 큰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뒤에 있는 산을 부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작은 관역은 알아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분들의 절반 이상은 견디는 고통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게 느껴지는 거야. 물론 진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분도 있지만 특히 현대 사회의 젊은 층들은 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우울증이나 뭐 신경성 질환에 취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의미 있는 고통이 없는 거죠. 하루키와 달리기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게 수도 없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취미는 어떤지 참 궁금하고 각자만의 취미를 가지고 이제 삶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맞아요. 취미도 그렇게 하면 이게 글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시던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철학이 생길 만큼의 정진할 수 있는 하나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만할까요? 르네상스 사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